네, 여야가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출범 이후 첫 시험대에 서게 된 문재인 정부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후보자나 또 김상조 후보자도 위장 전입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죠. 그 야당이 이제 이 위장 전입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이 초기이고 지금 임기 초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이 대내외적 위기가 대단히 엄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되 일단 통과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었는데 어제 좀 이제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에 대해서 유감 사과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단히 이제 곤혹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몇 개의 이제 의혹이 제기됐어도 지난번에 왜 지난 정권 때 낙마할 때 보면은 그게 완전히 언론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도저히 이 후보는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낙마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의 기류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도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해야지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일단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고위공직자의 그 5대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5대 비리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러나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상당히 캠페인과 이 국정 운영이라는 기계적 현실의 무기가 기계적으로 갖다 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사실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면이 분명히 있어요. 공수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도 보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야당도 무조건 위장 전입이 불거졌다. 5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공격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서 청와대는 보다 더 진작에 설득을 해야 될 거고 야당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합의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부소장님. 청와대가 조기 수습하며 얘기한 조금 전 최 교수님 얘기하신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그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 이 발언이 일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걸 보면 그럼 이게 그 인사 5대 원칙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입장 표명할 때도 그거를 언급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첫 번째 인사에서 뒤집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도 한 번은 넘겨줄 수 있지만 이게 연달아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명 중에 3명이 벌써 위장전입이 있고 그것도 야당에서 제시한 기준도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던 5가지 기준에 또 하나이면 틀림이 없고 그래서 여당 입장이나 청와대에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에서는 사실 이거를 발목 잡기라고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니까 그렇지 이게 그 다음에 연속될 경우에 이 혼란을 과연 묻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원칙을 확실히 세울 거냐, 그래서 새로운 그 메뉴들을 만들어 나갈 거냐, 아니면은 원칙을 파기하고 진짜 그 맛있는 음식을 좀 제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거고, 이번에 신장 개업한 식당에서 먹거리를 그 캐치프레이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해가지고
신장 개업을 했는데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세일즈 포인트가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사를 할 때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들을 그 소비자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수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당 입장에서도 수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좀 더 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기에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뭐 격이 안 맞는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청와대로 공이 넘어온 셈인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될까요? 글쎄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또 대통령이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는 것도 좀 과하죠 사실. 뭐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으니까 또 입장 표명도 대통령이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위장전임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불거진 상황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금 그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뭐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바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청와대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증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도 했죠, 청와대가. 그리고 지금 이 부인 위장전입 이 부분은 이낙연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잘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위장전입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죠. 법 위반이죠. 그리고 지난 정권 때도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후보자들도 있었고 네. 또 어떤 후보자는 위장전입임에도 불구하고 또 통과된 후보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위장전입의 내용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장전입 그 자체는 반드시 분명히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그러한 위장전입이었는지 전후 맥락에서 아주 불가피한 위장전입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전혀 이제 불거지지 않으면 이런 것조차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치르고 이제 국정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지금 장관도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네. 문 대통령이 전임 정권의 장관들과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사실 불편한 모습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총리 후보자가 낙마되고 그러면 총리 후보를 다시 검증해야 되고 다시 내정을 해야 되고 상당히 늦어지는 현실적 무게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서실장 수준의 사과가 사실 그렇게 수위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기춘 비서실장 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국에 핵심 이슈가 됐어요. 사과 안 했잖아요, 잘. 그래서 이걸 꼭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진지하게 설득을 좀 구하고 네. 그리고 야당이 명분이 생긴다면 야당으로서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의 존재감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이 이런 부분 견제해야 되는 거죠. 야당이 아무리 엄중한 시기라 해도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죠. 야당은 이러한 부분들을 견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외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청와대가 좀 설득하고 보다 더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좀 이 부분은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합의를 해서 잘 유연하게 이번 주말에 해서 좀 이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저희 리포트 봤지만 야당이 잔뜩 지금 벼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줄줄이 예정되는 청문회 지금 검증 공세 더욱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문재인 정부 내각 일기 조기 구성될 수 있을지 순항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첫 단추가 문제죠. 네. 첫 단추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낙연 후보자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뭐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연속해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최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원칙에 부동산 투기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럼 위장전입은 독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장전입 자체가 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문제이고 그리고 위장 전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원칙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그걸 발표한 것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투표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그 야당의 요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다음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 일기 내각을 제대로 꾸릴 수 있고 국정의 첫 단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유능한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실은 여야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사실 굉장히 희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한 거고 사실 도덕성 문제보다는 국정에 있어서는 유능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능함을 포커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좀 할 필요도 있고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해를 좀 국민들한테 구해서 이렇게 좀 통합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도 우리 김 소장 말씀에 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위장 전입 문제는 좀 정리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위장 전입은 물론 부동산 투기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5대 그 공직자 이제 비리 배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위장 전입의 그 질이 상당히 달라요, 사실은. 원래 위장 전입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아주 좀 악질적인 위장 전입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또 뭐 이제 배우자라든지 가족의 어떤 그 직장 문제 이런 걸로 잠깐 주민등록을 한두 달 정도 하는 경우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능력이 있는 인사가 전혀 공직에서 배제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당위 사이에 어떤 접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같은 위장 전입이라 하더라도 정말 땅을 사려 한다든지 재산을 분리려 해가지고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나 일단 지금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좀 기준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나올 때마다 이게 불거지잖아요. 그야말로 여야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고 정권을 떠나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항상 청문회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어떤 청문회에서는 그 후보의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과연 그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역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후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상품을 국민들 앞에 청문회 때 내놔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그 공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청문회 때마다 이번에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뭐 정권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청문회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라서 충분히 정권 내에서 권력 내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스크린한 다음에 이게 걸려서 이건 안 되겠다면 아예 배제를 해서 청문회는 아주 이런 걸 좀 빼고 거의 완벽하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검증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정책 문제, 능력 문제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위장 전입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을 조금 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제 또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뭐 이례적이라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오찬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동거 내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전 정권의 내각을 어쩔 수 없이 인수인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스스로 임명한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혼자만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국무위원들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회의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해야 하는 거고 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또 도움을 받을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순차적으로 있을 테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에서 인수위가 없는 관계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전 국무위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잡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행사인데 단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전시성의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어제의 그 분위기 자체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정감 있고 통합의 메시지를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망, 한국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88%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의 90% 육박하거든요.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그렇고 말이죠. 국민들에게 기대감과 어떤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죠.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90%에 가까운 90%에 가까운 지지로 나오는 건데 과거 YS 정권 때 김영삼 정권 때 93년도에 취임했거든요. 그리고 8월 달인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하나회 척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지지율이 83%, 4%, 5% 이렇게 왔어요. 그 현재 요 지지율만 볼 때는 그때의 그 폭발적인 지지율을 능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때 비공식 어떤 그 여론조사는 뭐 90%까지 나온 그렇죠. 것도 있다고 예.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만큼 이제 지난 정권 때의 그 국정농단 그리고 어떤 헌정유린 이런 것들을 마감하고 새로운 정권이 국민들의 이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촛불 집회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소통 행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난 정권 차이가 나도 너무 났잖아요. 네.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됐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무위원들과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또 뭐 그 박근혜 전 정권 때는 대수비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수석 비서관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수석 보좌관회의 열면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못 보던 것들. 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지금 다시 청문회 얘기입니다만 빨리 조각을 안정되게 이제 꾸림으로써 이 지금 지지율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수록 더 정권 입장에서 볼 땐 더 상당히 책임감과 더 부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임기 아주 초기니까 이럴 때 어떤 무난하게 잘 해내야 되는데 이게 지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네. 만약 어느 한두 개 실책이 나오면 더욱더 또 실망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지율이 높을 때 국민들에게 어쨌든 다가가는 노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역시 관건은 내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제 꾸리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임기 초부터 일자리나 검찰 그리고 재벌 개혁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세 개 다 만만치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이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지난 정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산이 높아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의 기대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 굵직한 그런 숙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첫 단추를 어떻게 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 그 첫 단추부터 조금 위험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국가의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정권 한계 유한하지만은 조국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야 해요. 그리고 국민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런 그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가지고 현 정부에서 지지도가 높은 거는 결국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통합 메시지와 미래지향의 메시지를 얘기했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큰 기대를 갖게 했고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들로 반영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정부를 다시 짜고 이런 면에 있어서 중간에서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는 거죠. 사실 오리가 자기가 백조라고 해도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 오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야의 관계나 아니면 내각에서 검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전략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네. 그래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일자리나 검찰 재벌 개혁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권력을 휘두르는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 그 대통령들이 초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를 하다가 결국은 예외 없이 레임덕을 겪고 결국은 굉장히 초라하게 물러나는 그런 과정을 또 혹시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어제 그제부터 살살 들기 시작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내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방문했는데요. 추 대표에게는 우리 의형제다 이걸 강조했고요. 정 원내대표에게는 강한 야당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된 건데 향후 역할론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의 입장이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의석수는 뭐 40석이나 된다 하더라도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일단 지금 뭐 상당히 낮은 상태고 민주당이 지금 정권 초기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처럼 거의 90% 육박하고 네, 88%. 80%를 넘었지만 90%에 거의 육박하는 그렇죠.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당은 일단 정치라는 것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어떤 동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의 지지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의석수 자체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의석의 그 분포 자체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근데 40석이라는 의석은 그거는 상당히 많은 의석이에요.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른정당과 연대를 잘 해나간다면은 굉장히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정당이 20석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하기는 굉장히 그 난관들이 많아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이념 지향이 다르고 그러나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입장이 굉장히 비슷해요. 좀 동명상련이랄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의 어떤 흡수통합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지금 동계 정대철 고문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국민의당 내부가.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추미애 대표 의형제임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다 정치적 수사들인 것이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나치게 야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임을 의식하지 말고 일단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어떤 개혁 과제를 내세운다면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건 그냥 화끈하게 지지해주고 잘못된 건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캐스팅 보트가 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적당한 기계적 균형을 취해 나가서는 저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양강구도 하다 왜 이렇게 급전직하했어요? 너무 양쪽을 기계적으로 중도를 취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뭐 캐스팅 보트를 해서 정권의 주도권을 잡겠다. 뭐 주도권까지는 아니라도 존재감 너무 의식하다 보면 더 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에 협조할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잘못된 거는 그야말로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간다면 어떤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얘기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다음 달 6월 4일에 귀국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뭐 홍준표 추대론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나오겠다고 하면 추대론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 나오는 사람 못 나오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럴 세력도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없고 교통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실 누가 나와도 지금 명분은 없어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실 뭐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해도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당권을 도전하는 모습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니 한 사람만 더 나와도 경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야당이 97년도인가요? 그 처음 정권 교체가 있었을 때 혼란상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회창이라고 하는 확실한 주자가 있었고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을 결속을 다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보수 야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 선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명분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합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대로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고 위기를 구조조정의 그 기회로 삼지 못하는 위기를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거듭나려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비전의 경쟁, 또 대안의 경쟁, 정책의 경쟁이 돼야지 그래도 국민들이 뭐 좀 물러나 있던 그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고 힘 있는 야당이 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지. 지금 뭐 지도부를 하나 바꿔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